코칭하고 뭐가 달라요?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예? 전반적인 네. 그러니까 컨설팅은 좀 범위가 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예.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정해주는 데까지가 컨설팅이면 이걸 계속해서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려면은 이제 세분화된 목표를 이제 이끌어주는데 이게 이제 코칭 과정이다. 그러니까 컨설팅에 진행하면서 이제 코칭은 실제로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뭐 회사가 코칭까지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용역이 더 넓어지죠, 이게. 근데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은 이제 장단점 다 분석하고 수지 뭐 다 분석하고 그리고 방안을 이제 내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이제 그건 알아서 하는 일이고 거기까지. 근데 이 코칭은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이면 사람 또 업무면 업무 이걸 계속 이제 다뤄 나가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칭은 컨설팅 속에 들어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업무 컨설팅입니다, 이제. 직장. 뭐, 예를 들어서 신자들 중에, 참 요즘 회사 생활도 재미도 없고, 업무도 발전도 안 되고,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 혹시 누가 합니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라고. 네.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기도합시다. 그 기도 좀 해. 요즘 김집사 기도 안 하더니 인생에 재미가 없어졌네. 보통 우리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 그러면은 시간 내서 한번 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을 같이 해보지 뭐.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만 체크를 해도 본인이 느끼는 게 많이 생겨요, 이게. 결국 뭐 계속 할지 그만둘지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만둬라, 계속 다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폭넓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지만 지금 밖에 나와서 밖에 벌어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 지금. 그걸 알면은 안 나가지.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 근데 몰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히게 되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컨설팅의 10가지 분석, 이유, 목적, 영역 분류, 현재 상태 분석,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방향성, 목표와 과정 만들기.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은 목표 과정, 여기서부터가 이제 코칭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사용할 자원, 실행 및 점검, 목표 완성. 자, 업무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무기력해질 때, 새로운 직책을 맡았을 때, 업무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 그만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혹은 이직을 해야 할지 등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죠. 이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경비가 지불이 돼야죠, 이제. 뭐 또 아니면은 뭐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 아유, 그런 이야기 목사님한테 가서 해봐야 다 소용없어. 목사님이야 가면 뻔히 알지, 야 기도하라고 그러지.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이거. 그래, 목사님한테 가보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이게 되면은 이제
뭐 의존도, 신뢰성 이제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전체에 대한 컨설팅인지, 네, 아니면 자신이 맡은 업무의 성과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업무 컨설팅 쪽에서 회사를 그만두냐 안 두냐 이런 게 아니고 맡은 업무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분야예요. 자, 업무의 다음의 영역들을 분류해서 컨설팅 할 수 있다. 우선 업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성과가 열심히 하는데 나타나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새로운 변화가 뭔가 필요해. 근데 무슨 변화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 상태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다가 더 많이 보완하면 더 이제 풍성해지겠죠. 근데 우선은 이런 걸 할 때는 우선 요 순서대로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 뭘 더 포함해야 될지, 이 정도만 해줘도 중요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 분석이에요. 업무 처리와 결과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와 그 이유 분석하기. 자, 이 업무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자,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10이면은 막 춤추면서 일을 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근데, 그냥 지쳐 있어. 그만두고 싶어.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기계처럼 갔다리 뭐 그러면은 뭐 한 5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만족도가 이렇다.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럼 이유가 뭔가? 자, 이런 상태가 모든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 우선 자기 심리 상태에 그냥 항상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 회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족 관계, 같은 부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른 부서와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자신의 꿈과 비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뭔지, 자신의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력, 이것이 자기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현재 상태를 분석을 이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일점을 찾아내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분석. 자, 이 부서에서 업무를 맡게 된 동기는 뭔가? 일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그 기간 동안 업무적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자신의 적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적성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건지, 적성 따라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들어와 놓고 나니까 뭐 엉뚱한 일을 시키고 있어서 그런다든지, 뭐 과거와 오늘의 상태 비교, 언제부터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업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할 수 있죠. 안 어렵죠, 이거? 어렵습니까?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되겠죠. 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업무를 계속 하기를 바라는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이 업무를 발전시키는 한 방향으로 컨설팅을 이제 하면 되고, 다른 업무 쪽으로 가야 한다면 어떤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뜻을 정하면 오너나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다른 쪽의 업무, 큰 회사 같으면은, 뭐 1인 기업 같으면 이건 자기가 오너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자, 본장에서는 일단 동일한 업무를 계속 하는데 그 업무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쪽으로 진행해보자. 업무와의 관계성 분석. 자,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1번, 업무와의 관계성 분석. 처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동기는 뭔가? 처음 업무 성과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장점이 뭔가? 처음부터 지금의 업무 성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시도해 본 방법, 훈련이 뭐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것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업무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0회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들을 설문지로 정리를 해서 본인이 적어서 써서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리하고 그 다음 거 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질문을 통해서 하거나 본인이 어차피 다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지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것이 언제인가? 그때는 어떤 동기와 방법, 자세들이 있었는가? 이 업무가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오너가 바라는 업무의 성과의 목표는 뭔가? 네. 본인이 바라는 업무의 성과 목표는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업무와의 친밀감 분석하기. 성과가 안 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친밀감이에요. 과연 이 업무하고 얼마나 친해지고 있는가. 친밀감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익숙해지고 전문성에. 우선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본인의 적성과 이 업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업무가 주는 행복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 업무와 익숙함, 친밀감은 어느 정도인가. 억지로 하는가, 좋아서 하는가. 업무를 발전시키기에 어떤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업무가 본인의 중심에 몇 번째 순서로 자리 잡고 있는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서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분야에서 그 동일한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게 이제 책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동일한 업무 업종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본 업무와 관계된 책들은 어느 정도 읽고 있는가. 본 업무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뭐 행정이다, 서비스다, 물건 만드는 일이다, 판매하는 일이다, 홍보다. 뭐 그렇다면은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유는 뭔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플러스해야 될 영역은 뭐고 마이너스 해야 될 영역은 뭔가. 다른 거하고 합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업무와의 친밀감을 분석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가능성 분석하기. 이 업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업무가 잘 됐을 때 자기는 어떤 일들이 발전했다고 보는가. 이 업무가 자신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하다가 이것 때문에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면 뭘 하지? 나가면은 이러한 일을 난 할 거야. 그래? 그걸 하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되지? 그래 놓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는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야, 이거 봐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 중심 고객이 될 거고 여기는 돈 받아가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업무에 대한 관심도 사람 하나 만나는 거 다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가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세 가지를 당부를 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항상 잘 알고 있어도 가서 선후배 따질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자기한테 머리 숙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싫어해도 자기한테 와서 선배님 이거 좀 한 번 좀 가르쳐 줘요. 뭐 후배님 너무 잘해. 이거 좀 한 번 좀 일깨워 줘봐.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변화를 추구해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다가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같은 말이라도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뭐 왜 아침에 앞에 그 입구에 서서 인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인사에다가 내가 어떤 문구를 더 합치면 좋을까? 오늘은 이런 거, 내일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야. 지금 당신이 하고 있고 이 시작한 요 일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거는 미래의 당신의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일을 할 건지 요게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안 하고 준비의 과정으로 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력이 나지 않는다. 사람은 미래에 자기 일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이게.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업무가 자신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업무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업무의 발전에 대한 본인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이 업무의 발전을 위한 본인의 노력은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열심히 적당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네. 뭐 월급 뭐 그렇게 받아봐야 뭐 죽어나고 한들 뭐 월급도 더 안 주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더 오너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수를 높인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뭐 오너가 지금 당신을 내보내고 싶은가? 아니면 붙잡고 같이 일하고 싶은가? 오너가 당신을 붙잡으실 정도의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업무의 영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하면은 나 없어도요 뭐 잘 돌아갑니다.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의 가치는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장점, 이 업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이 뭔가, 다른 장점을 그럼 더 사용을 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러니까 장점도 우리가 다양하게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장점 찾기에 대해서는 다양성에서 우리 G7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일성의 두 번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성격적 장점이 있어요. 뭐 진실성이나 또 성실성이나 이런 거. 또 기술적 장점이 있어요.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또 뭐 만들기를 잘한다든지, 사람들을 잘 웃긴다든지, 뭐 이런 거. 또 관계적 장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은 내 사람으로 만든다. 관계를 쉽게 한다. 뭐 이런 장점들이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세분하게 찾아서 하고 있는 것과 더 사용을 하면은 이게 합쳐졌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업무 발전을 위한 주변 상황에서의 가능성 찾기. 주변 상황을 변화를 준다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장애 요인을 이제 분석할 수 있죠. 현재 낮은 업무 성과를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관계가 안 좋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그게 업무가 잘 될 리가 없는 거고. 습관. 맨날 업무에 늦어. 그냥 늦게. 그러면 막 서둘다 보면은 업무의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그냥 성품의 영역이에요. 뭐 생각하지 않는 성품이라든지, 난 다 귀찮아요. 그러면 업무 발전 안 돼, 이거. 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성품의 영역인지, 또 기타. 이런 것들이에요. 예. 타인으로부터는 장애 요인들이 있죠. 가족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업무 효과가 안 생겨. 동료와의 관계. 또 뭐 기타 환경의 장애 요인들. 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과정 만듭니다. 이 업무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그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면 좋겠는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목표 정하기. 그리고 뭐 사용할 자원,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뭐가 있는지, 영적 자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현재의 경험, 과거의 경험, 타인의 경험, 정보, 어떤 책들을 좀 읽어보면 될 수 있는지, 다른 곳의 업무 현장, 교육과 훈련, 기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세밀하게 찾아요. 어디 뭐 세미나라든지, 또 뭐 어디 탐방이라든지, 또 다른 회사의 시스템을 가서 살펴본다든지, 뭐 이런 거죠. 실행 계획 짭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실천할지를 계획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책 제목을 우선 꼭 우리 컨설턴트가 뭐 이런 책 읽어보세요라고 소개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기에 그런 분야에 대한 책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일단 3권 정도만 한번 찾아보자. 그 읽어보고 네, 이런 거죠. 수정 보완, 뭐 목표 완성하기. 자,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은 훌륭한 컨설턴트들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만을 잘 활용을 해도 본인이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 더 필요한 건지. 그렇잖아요. 업무 성과가 안 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집중 못하거나 친밀감이 약하거나 익숙하지 못하거나 네, 또 나태하거나 효율적 방법을 못 찾고 있거나 다른데 뭐 부업을 또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신경을 그쪽에 많이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안 받고 계속 고정관념대로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그럼 뭐 맨날 그 타령 속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품 컨설팅이에요, 이거는. 성품 컨설팅. 자, 성품 컨설팅,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인품 컨설팅, 또 뭐 인격. 요즘에 이제 이 성품 장애, 인격 장애,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애들이 하나밖에 안 컸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또 부모 세대에 맞춰서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이게. 그래서 성격 장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자, 성품 컨설팅이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행하고 삶이 실패하게 될 때가 많다. 이런 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은 교정할 수 있다. 치아가 삐뚤게 나면 교정하듯이 성품도 교정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진단하고 바꿀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없이 좋게 살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어느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를 자기가 정하면은 얼마든지 그쪽의 성품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현재 상태 분석입니다. 현재 자기 성품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기 성품. 자신의 심리에, 인간관계, 자기 성격이, 자기 성품이 가족관계나 친구, 동료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친구관계가 안 좋다, 뭐 가족관계 안 좋다, 또 뭐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성품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죠, 이게. 업무에, 자신의 삶에, 미래와 꿈에, 미래에. 자, 과거, 현재, 미래 분석을 합니다. 지금의 성품이 과거에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네, 과거에서도 이랬었는가? 과거와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글쎄요, 옛날에는 제 성품 참 좋았는데 저 남편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성품이 다 배려버린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뭐 글쎄요, 전엔 참 좋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신자들 때문에 그냥 속썩이 하니까 성질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빠진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다면 장애 요인을 제거하도록 코칭이 필요하고,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대로 가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치는 이제 컨설팅을 해야죠. 교정을 해야 돼요. 항상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솔로몬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고, 하나님이 2번씩이나 와서 오셔가지고 경고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답이 얼마든지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표와 가정 만들기, 이제 바꿔야 할 성품 정하기, 목표 정하기, 그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길 바라는지, 네, 이런 정도는 업무나 이런 것보다도 단순해요. 그래서 뭐 내 성품이 난 너무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한 성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느긋하게 만들어야죠. 화를 놔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 때문에 자기를 볶아. 네. 그런 사람은 완벽주의를 해체시켜서 좀 헐렁헐렁하게 살아야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 눈앞에다 쓰세요. 좀 느긋하게 살자. 좀 봐주면서 살자. 네. 그렇게 써서 붙여. 나는 김상선 목사라고 마음 못하고 나랑 네.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써서 붙여. 네. 써서. 김상선 목사만 보면은 방긋방긋 웃자.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감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자, 그래서 바꿔야 될 성품을 일단 정해요. 목표를 정해. 그 성품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기를 바라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이 있죠. 우선 두 가지 성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품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본 성품, 그 다음에 죄성의 성품. 본 성품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영적 존재인데 육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듯이 영혼 속에도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그러죠. 본래 나는 그래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성품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성품은 나쁜 성품이 아니고 좋은 성품이에요. 네. 그래서 본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네. 죄성의 성품. 아름다운 본성을 가진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이때부터 인간 속에는 죄성이 들어와서 인간의 성품을 타락시킵니다. 이때부터 사람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작동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본성의 성품이요. 하나는 죄로 인한 타락한 나쁜 성품이에요.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두 성품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성과 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창세기 1장 27절이 바로 참 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하지 아니하는 걸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참 나가 있고 하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죄성이야. 그리고 진짜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 죄성에 끌려가지 말고. 네. 근데 문제는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을 진짜 자기라고 우기는 경우. 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이제 그러지만 알고 났을 때는 이건 내가 모습이 아니야. 네. 이건 이런 부분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거야. 끌림의 법칙 이야기. 좋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끌림의 법칙을 잘 알아야죠. 사람 속에 누구나 두 가지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끌어내고 성장시킬 것인가는 마중물에 달려 있어요. 어떤 물을 내려보내는가에 따라 좋지 않은 성품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성품이 나올 수 있어요. 나쁜 성품의 물을 내려보내면 안 좋은 쪽의 성품이 더 강화되어 올라오고 좋은 성품의 마중물을 내려보내면 좋은 성품의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과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나쁜 방법으로 대하면 나도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더라도 내 스스로가 존귀한 말로 대응을 해주면 상대방이 나쁘다고 해서 나는 나빠지지 않아요.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이게. 네. 자, 쉬운 두 가지 성품 이야기. 좋은 성품은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 G7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성품 쉬운 두 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29권에서 다루고 있죠. 안 좋은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성품들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성품만 붙들고 씨름해서는 좋은 것을 고칠 수 없어요. 좋은 성품을 훈련할 때 안 좋은 성품이 소멸되게 됩니다. 나쁜 말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말,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이게. 네. 자, 쉬운 두 개. 질서의식 강화하기, 예의 지키는 거죠.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29권 책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성품이에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성품.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컨설팅, 셀프 컨설팅, 자기 돌아보는 거. 분별력 키우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 이게 다 성품의 영역이에요.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의 능력, 마음 비우는, 독립성, 온유함, 열정, 긍휼의 능력, 도덕성, 화평의 능력, 선함의 능력,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인내심, 진실성, 순종, 사랑, 영성, 준비성, 용서, 용납, 자신감, 칭찬, 평등의 능력, 공과 사에 대한 구분, 훈계 능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성장 능력, 감사 능력, 세밀한 관심 능력. 예, 세밀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이게. 세밀하게. 이런 것도 훈련이에요. 네, 요즘 애들은 세밀함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면은 스마트폰이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이게 워낙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잘 못해요. 분노가 금방금방 일어나는 이유,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지는 이유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느린 삶을 살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같은 데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노래를 부르면은 막 율동을 해도 엄청 빨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들로 하여금 어른도 그렇고 빨리빨리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성질내. 지금 당장 끝장을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한 관심, 방심하지 않는 위기 극복, 도전성, 감성, 근검 전략, 감정 조절,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성품, 겸손, 연합, 협동이죠. 자존감 높이기. 나는 다 해당되는데. 예? 전혀 해당되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다 필요한 거죠. 이게 다. 미래지향적, 생각의 기능, 행동 능력, 책임감, 희생정신, 기쁨, 주도적, 긍정 능력, 성실성.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품이 현실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쳐야 될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성품은 뭔가? 분노의 반대 성품은 뭐예요? 화잘 내는 거의 반대 성품은 온유함이라든지 급한 성격 그러면은 좀 느긋함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 다 훈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잠깐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하나만 계속 연습을 해도 좀 더 느긋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치료가 더 안 빨라요, 이게.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상담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네, 그러면은 삶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이 바쁘게 살아왔으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당신은 이 병이
속도를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이 병이 온 거다, 이게. 예. 내가 봤을 때 지금 속도 150km로 그것 때문인데, 치료는 이것도 너무 빠르면은 이게 치료가 안 돼. 이거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당신은 일단 시속 150km를 70km로 낮춰야 돼. 생각하는 거, 활동하는 거, 기대감, 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70km로 달린다. 그리고 그걸 써서 붙이세요. 70km. 느긋하게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훈련을 하면은 그게 이제 뇌를 지배하잖아요. 정보는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 붙이세요. 뭐 말을 그렇게 하루 10번씩 하세요.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이거? 근데 그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항상 80km 80km. 네. 자동차는 80km인데 생각과 이 활동 영역은 120km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또 반면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찰도 또 많이 생기죠. 왜냐면은 차 몰고 가는데 120km 가는 사람은 앞에 이제 80km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계속 성질 내는 거죠, 이제. 성질 엄청 내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뻥뻥대는 거. 막 빵빵 내지, 막 이씨, 저씨, 막 박씨, 김씨 다 찾지, 막. A씨, B씨. 자, 성품의 중요성. 자, 여기 뭐 우리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마빈 버코비치의 그런 성품 훈련이 아이들에게 성품 훈련을 실시하니까 인간관계, 독서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또 뭐 캘리포니아 발달연구소 성품 연구했더니 아이들의 독서 이해력, 학업 성취 등이 뛰어났다. 그래서 성품 훈련은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네. 뭐 컴퓨터 만들고 이런 것만이 경쟁력이 아니에요. 성품을 잘 아름답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때로는 도전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상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게.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월터 미셀 박사는 사람이 겨우 4세의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려 깊은 능력의 기초들을 터득한다는 사실을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 그 실험은 어릴 적에 자기 감정을 제어하고 충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실험에 참가한 4살 배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있으면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 결과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에 손을 댔고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상을 받았다. 자, 어렸을 때 이 태도가 14년 뒤에 다시 추적을 했어요. 14년 뒤 월터 미셸 박사는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의 행방을 추적했다. 4살의 나이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그때 행동에 따라 충동에 따라 행동했던 아이들보다 생각을 언어로 옮기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하기, 집중하기,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실천하기,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 등에서 모두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높은 사회성을 몸에 익히고 있어서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났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인생의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욕구의 충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보여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굴복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고 곤궁에 처해서도 수선스럽게 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마시멜로에 손을 댄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은 대체로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강했고 완고하거나 우유부단했고 좌절에 쉽게 굴복했고 자신을 형편없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후퇴하거나 정체되었고 자극적 논쟁이나 싸움에 쉽게 말려드는 모습을 보여줬다. 유아기에 조그맣게 드러났던 특징들이 삶이 되는 동안 광범위하게 사회적 감성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자제심이나 인내심은 어렸을 때 훈련돼야 하며 이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된다는 것이다.
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죠. 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살 때 나타난 버릇이 있는데 요거를 교정을 시켜주면 바뀌어요, 이게. 교정을 안 시키면 계속 그 버릇대로 살겠죠. 그리고 더 강화되겠죠, 이게. 네, 계속 그게 학습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교정을 받으면 다른 성품이 커질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품 교정. 애들이 막 급하기 때문에 이 급한 것을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성격이. 보통 부모들 만나면 남자아이들은 욱욱하는 성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욱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점들이 있어요. 보통 욱욱하는 아이들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은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고. 그 다음에 또 완벽성들이 있어요. 뭔가 끝장을 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점들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표현 방법.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넌 왜 이렇게 맨날 욱욱하고 그래? 성질 나쁜 거. 넌 도대체 누굴 닮았어? 누굴 닮았긴 아빠나 엄마 닮은 거예요. 네. 지난번 선생님한테 그런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봐.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 닮은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아이한테. 좋은 점은 네가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낼 때 이게 장점은 이런 부분이야. 이럴 땐 네가 참 좋아, 멋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실수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표현의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좋겠다. 네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징을 3번 쳐. 응? 3번 치면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네가 그 속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봐. 그리고 표현을 해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됐는데 내가 안 돼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지금 화가 나.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들어주고 표현을 안 하고 욱 하면은 이제 뭐 안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상의 심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방법을 가르쳐주고 표현의 능력 제일 중요해요. 표현의 능력을 안 가르쳐주면은 이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입에서 나가는 건 우선 이제 폭탄이 나가거나 옆에 그냥 돌멩이 있으면 집어 던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을 바꾸기 위한 필요한 자원, 영성 자원, 멘토링이나 코칭, 성품과 관계된 도서, 순간 감정 컨트롤 훈련, 묵상 훈련, 명상이죠. 생활 습관 훈련, 언어 훈련, 끌림의 법칙 활용 이런 것들이에요. 장애 요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 또 표현의 방법을 잘 모른다든지 친구나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성품 컨설팅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기에는 아이들에게 뭐 성품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 하려고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세미나 뭐 2박 3일 꼭 이제 교회에서 뭐 이틀. 지금 우리가 부모 교실이 지금 16주잖아요. 좀 길지만은 이게 다 쪼개져 있어요. 주제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부할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만 이런 성품 컨설팅, 또 특강, 뭐 1월 첫째 주간에는 성품 컨설팅, 뭐 둘째 주간에는 또 뭐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열심히 가야죠.